한시라도 빨리 한국을 배워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영국이 바뀝니다. 여기 영국의 교통부 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여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통부에서 일을 한다는 이 여성은 BBC 뉴스에서 다뤄진 한국을 보고 놀라서 한달음에 한국으로 온 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교통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뉴스에서 다뤄진 한국을 보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고 지금은 한국 덕분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바쁜 일정들이 끝이 보여서 기억을 정리해볼 겸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정말 우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지루한 회의와 끝없는 서류 작업으로 피곤해진 채 집에 돌아와 TV를 켰고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 BBC 뉴스에서 멈췄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봤거든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는 버스였는데 뭔가 달랐어요. 자, 이제 한국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서울의 통근자들이 세계 최초의 무인 야간 버스를 타고 있죠. 도심의 자율대중교통은 거의 전례가 없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인 야간 버스라고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저도 모르게 TV 앞으로 바짝 다가갔죠. 화면에는 서울의 한밤중 거리를 달리는 버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기사가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어요. 버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는 세계 최초로 주요 도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버스 중 하나입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안전은 괜찮을까? 왜 우리는 이런 걸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한국의 야간 버스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안전요원이 타고 있구나. 하지만 그가 거의 개입할 일이 없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이 서울의 운송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밤에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 야간 운전자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런던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 야간 근무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 그리고 끊임없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였어요. 한국은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이미 기술 발전을 위해 수억 달러를 들였죠. 한국은 무인 대중교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작동하지만 이것이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인프라라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수억 달러라니 정말 대단한 투자예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영국은 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스코틀랜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야간에 활용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울의 자율주행 버스로 가득 찼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와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사무실에 출근해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 방문을 제안했죠.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승인을 받았고 BBC 서울 특파원인 닉 마시에게 협조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꽤 빠르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보니 다른 대중교통들도 너무 궁금해졌는데 우선 우리의 진짜 목적인 자율주행 야간 버스를 경험해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 일단 다른 건 미뤄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도착 첫날 밤 BBC 특파원 닉과 우리는 드디어 그 유명한 자율주행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런던과는 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석이었죠. 와, 정말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네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지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안전요원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제가 본 뉴스에서와 똑같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100만 달러짜리 기술이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BBC 뉴스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이 버스 한 대에 들어간 기술이 무려 100만 달러라니 정말 대단한 투자였죠.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 비해 너무나 반짝이는 밤거리였고 좋은 치안을 자랑하듯 다들 밤에도 별다른 경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있었죠. 이 정도로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으니 이런 야간 버스가 꼭 필요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도로 위에 다른 차량들, 보행자들, 심지어 좁은 골목길도 버스는 완벽하게 인식하고 대응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정말 맞아요. 런던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야간 버스는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종종 지연되곤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좋지 않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면 부득이하게 밤에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어요. 여기 승객들을 보세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네요.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승객들은 마치 평범한 버스를 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또 어떤 이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놀라운 이 광경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닉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담당자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과장님은 너무나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죠.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과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초기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시민들도 처음에는 불안해했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 동료가 궁금해했어요. 우선 철저한 테스트였죠. 수개월간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을 검증했어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시범 운행 기간을 가져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죠. 의사결정 과정은 어땠나요? 이런 큰 변화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과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론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결정 자체는 빨랐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영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많은 위원회와 보고서 끝없는 토론. 때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투자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100만 달러짜리 버스라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요. 제 동료가 물었어요. 네, 큰 투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봤어요. 초기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비용 절감, 안전성 향상, 환경 개선 등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투자를 진행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접근 방식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항상 당장의 비용을 걱정하며 주저하는 반면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과감히 투자하고 있었죠. 이런 게 결국 양국의 격차를 만드는 요소 아닐까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특히 야간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안전하고 정시성이 보장되니까요.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첨단 기술을 자랑스러워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이어서 우리는 자율주행 버스의 관제센터를 견학했어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관제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정도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5G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무료 와이파이 존,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속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시청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혁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방문 나흘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로 했어요. 자율주행 버스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혁신적인 정책들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저희는 로봇 택배를 직접 확인해보러 갔어요. 로봇 전문 스타트업이 만든 택배 로봇이고 상용화 직전이라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테스트했지만 곧 도로로도 나갈 예정이에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런 로봇이 도로에서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연구원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우선 보도에서만 운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안전검증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절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안내로 드론 택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제 동료가 물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드론 택시 시범 사업 장소예요. 연구원이 답했어요. 아직은 검증 중이지만 2025년 이후엔 서울 시내에서 드론 택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025년까지 시범 운행을 하고 단계별 검증을 거쳐 시범 운행을 할 거라는데 한국은 이렇게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좀 부끄러웠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담당자분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우리에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을 만들어 규제를 유예하는 거죠. 이를 통해 빠르게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라니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었어요. 우리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죠. 그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제 동료가 물었어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샌드박스 내에서도 기본적인 안전 규정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현명한지 깨달았어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안전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었죠. 하루 종일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되뇌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영국에서도 물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우리의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가 때로는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더 유연하게, 더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해요. 물론 안전과 규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책과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매 순간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짧은 휴식 후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즉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부장님은 관심있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자율주행 버스부터 배달 로봇, 드론 택시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한국의 정책과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요. 흥미롭군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한국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들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테스트하고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좋은 제안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교통부 중앙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죠. 저는 즉시 일에 착수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배운 점들을 상세히 정리했죠.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 방식, 시민들의 반응, 안전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가능케 한 정책적 배경들을 꼼꼼히 담았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며칠 후 교통부 중앙부서에서 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싶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그들의 과감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 정책은 주목할 만해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도 더 빠르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 등등.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교통부 장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인상적인 보고였어요, 사라.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벤치마킹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싶은데 당신이 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죠. 네, 영광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정책과 기술을 참고해 영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이 잘 해내고 있으니 우리는 그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염된 공기가 가득한 런던 지하철, 비싼 대중교통 이용 요금 등등 앞으로도 한국을 잘 벤치마킹해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영국에 가득하죠.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을 가볼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다음번 한국 방문은 좀 여유 있게 가서 관광도 즐겨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다음번에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미사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감상을 나누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는 일본 지역들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사화짱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도 내심 났습니다. 아버지가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아버지 주도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가 송가인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쁜 카페도 가고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경제 사정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는데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독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인데요. 그 중에서도 B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자니스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 장신의 키, 그리고 앵앵거림 없는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밌던지요. 맨날 내용도 거기서 거기이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정말 이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진 않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럼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우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잘 왔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저희는 던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어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도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전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김이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붓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 일본인들이 한국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 저 같은 일본인이 밉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었으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령으로 일본인을 감싸 안고 참을성 있게 한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기에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구마모토현에 혹시 와 보신 한국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구석이죠. 그런데도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구마모토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립니다.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합니다.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죠.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예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는데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이었는데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가앉은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네,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사키.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 란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허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아니면 무슨 약을 드셨나?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꿈인 줄 알았어요.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방식이 바뀌다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역사 공부를 짬내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고요. 아빠가 어디까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기로 마음먹으셨다니 우선 저도 최대한 아빠를 응원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제 꿈은 한국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데요. 한국분들이 저를 반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한국분들이 저를 많이 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를 낸 만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BBC 뉴스에 보도된 한국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행정에 자극을 받아 영국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영국 공무원의 이야기, 그리고 극우혐한 아빠를 둔 일본 여고생의 한국 여행 감상과 그 뒷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